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애가 내 약혼자를 찾아와 키스를 청했다. 창랑남은 그녀를 아낌없이 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솔직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농담이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게임에서 졌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강간하고 키스해야 했다. 나는 다른 테이블로 가서 다른 남자를 강간했다. 나는 창랑남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농담이라고 말했다. 내가 일어서서 나가자. 내가 키스했던 남자가 내 셔츠에 팔을 두르고 나는 걱정되었다. 오늘은 결혼식 전 총각 파티였다. 갸그랑그람. 하지만 주인공인 나는 이때 구석에 남겨졌다. 5번째 아이는 이미 다른 여자애를 팔에 안고 있었다. 방금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가 나를 놀리러 와서 주저하며 창랑남에게 다가갔다. 그냥 재미로 빌린 거야. 키스 좀 해도 될까? 소녀는 키스하는 얼굴에서 너무나 순수해서 여전히 시처럼 부서지고 램은 엎드려 소녀의 손을 잡았다. 아주 작은 힘으로 소녀를 끌어안고 아랫손으로 소녀를 꽉 잡고 깊은 키스를 했다. 소녀는 간호사에게 꽉 안겨 있었고 간호사는 소녀의 균형을 잡기 위해 팔로 소녀를 감싸 안았다. 그 느낌이 전해지자 소녀의 손이 마침내 부드러워져 램의 가슴을 부드럽게 쳤다. 그때 간호사는 슬퍼했다. 소녀는 몇 번이고 키스를 나누었고 약한 어머니는 따뜻한 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램은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그를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의 가족에게 통제받게 했으며 나로 인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쿡과 착 두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어린 시절부터 창랑 램과 나는 영혼 계약을 맺도록 운명지어졌다. 처음에는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나중에 우리 사이가 꽤 좋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졸업 후 영혼 계약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랑남이 저를 아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마치 공주님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친절하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심지어 결혼 후 살 예정이었던 집에도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별을 제안했지만 쿡티 회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남은 5년간의 협상이 쿡티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창랑남과 헤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랑남에 관해서는 그는 항상 제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게 계속 살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웃음거리가 되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제가 그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 그들의 집에 가야 했지만 삼촌은 어린 시절부터 저를 사랑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램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저에게 충실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램은 저를 보내는데 동의했을 겁니다. 우리가 바뀌도록 삼촌은 특별히 총각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태도와 삼촌의 행동을 통해 저는 마침내 이것이 삼촌이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램은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숨기고 있던 삼촌은 자연스럽게 걱정 마. 그냥 농담이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고 멋진 공연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줍은 몸을 내려놓고 억지로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바람은 제 손이 곧 묶일 거라고 말했지만 분필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표정에 모두가 지루해했지만 곧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신부만 이 게임을 다시 하던 참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방금 키스를 나눈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카드 한 벌을 꺼냈습니다. 3번째 막대에 있는 일종의 오락 카드였는데 아는 사람이 카드를 도와 그 위에 적힌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과감한 도전 과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게임을 하기로 한 건 그저 제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아까 이가 빠진 남자의 행동이 제 기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번 게임을 해본 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게임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에 적힌 벌칙은 쉬운 카드를 통해 키스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벌칙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와인 한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물러나려고 하는 순간 게임판의 왼쪽 기능이 멈춰서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카드가 일렬로 줄지어 놓여 있어. 나는 억지로 한 장의 카드만 뽑을 수 있었다. 무슨 벌을 받을까? 옆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 손에 들린 카드를 해석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읽어 내려갔다. 며칠 전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추첨 소리가 났다. 어떤 사람은 재밌는 쇼를 보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지루해 했다. 모두가 내가 항상 옳았던 여자애가 약혼자에게 키스하러만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뭐가 재밌을까? 나는 비난하는 이빨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마치 내가 평화의 장소로 가기를 기다리는 듯 셔츠에 같은 것을 닦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의 시선 아래에서 나는 갈증을 느끼며 걸어갔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엄격한 질문으로 바뀌었다. 끝났다. 여기서 노래를 비난해라. 그녀는 너무 심하게 나갔다.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돌아섰을 때 내 눈은 바람과 번개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다른 마을 남자들은 대부분 내 옆에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다. 내가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과감하게 나서면 차라리 차라도 한잔 할까봐 노는 대신 그랬다. 그런데 한 남자가 굴 속에서 홀로 나를 마주보며 앉아 내 표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항가처럼 되겠다고 마음먹고 단 하나의 명령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에게 키스하고 재빨리 앞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연기를 멈추려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더 빨리 걸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나는 즉시 그의 옷깃을 잡고 그의 향기에 진한 키스를 했다. 머릿속으로 눈을 꽉 감았다.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상대방도 그에게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손은 더욱 꽉 쥐어졌다. 외부인의 눈에 비친 이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게 되자 나는 그의 곁으로 기대어 비탈기를 시도했다. 정말로 키스를 했고 머릿속으로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멈춰 섰을 때 나는 트라케의 매서운 눈빛을 마주쳤다. 라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우산을 들 수 없었다. 갑자기 나는 너무 편안해져서 볼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장난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금 키스했던 사람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일어서서 나가려는 순간 그는 내 손을 잡아 가볍게 잡아당겨 그의 품에 안겼다. 내 위십술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사무실의 어둑한 불빛 속에서 나는 바람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고 감히 볼 생각도 없었다. 그때 밝은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바람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었다. 짱젠. 나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언제 돌아온 거지? 장첸이 깊은 눈이 천천히 내 입술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어머니의 머리카락에 있는 붉은 자국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립스틱이었다. 눈앞의 사람을 알아보자마자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꽉 껴안고 있었다. 장진은 눈빛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한 후 고개를 돌려 정당남을 바라보았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오늘의 상황은 정말 너무 이상했다. 약혼녀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갔는데 약혼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끌려간 것이다. 장진을 보자마자 정당남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그의 품에 안긴 여자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가 묶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직후 정당남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혼전 싱글식이니 마음껏 즐겨도 될 것 같다. 어차피 앞으로는 너와 남자 둘만 있을 텐데 꽤 슬플 텐데 나에 비해 너무 과하게 나를 도우며 내 얼굴에 물병을 던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지만 막히지 않았다. 손을 내리자 쿠옹찬의 손가락 사이에 물병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가볍게 경례하고 물병을 막았다. 고맙다고 말한 뒤 미소를 지었다. 알고 보니 그도 자신이 막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쿠옹찬은 강세산보가 막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뜻이었고 이 막는 일의 의미는 모두가 이해했다. 꽉 조이는 당남통의 느낌이 통역되었기에 그는 내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항상 원칙을 고수하는 착한 소녀인 내가 다른 남자와 물병을 가지러 갈 용기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쿠옹찬의 손에서 물병을 받아 그의 팔을 감쌌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물병을 가지러 가는 건 꽉 조이는 당남이 정해준 거니까.
안 그러면 내가 감히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 테니까. 3살짜리 가게는 지하에 있었고 위층은 호텔이었다. 전화가 바로 연결되었고 나는 쿠홍찬을 방으로 끌고 갔다. 문 좀 주세요. 들어오세요. 동쪽 문.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방이 보이지 않을 때 장진이 와서 제 손목을 잡아 돌려쓰고 서로 밀착시켰습니다. 그의 한 손이 제 목을 움켜쥐고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를 달래자 그는 즉시 제 입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떠난 후 밖에서는 군인의 비명소리가 아주 빨리 울려 퍼지고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쉬하인, 문 좀 주세요. 감히 그에게 맹목적으로 맞서려고 하십니까? 쉬하인.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전에는 마음속에 무거운 무게가 있어서 감히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게가 사라지고 저는 매우 상쾌해졌습니다. 저는 저항하려고 했고 주도적으로 장진에게 키스했지만 그는 살짝 뒤로 기대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놀리고 싶다면 당신을 밖으로 내보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점차 내 월급을 내리고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내 보지를 움켜쥐거나 당겼다. 넌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해. 어떻게 책임져야 해? 후이는 그에게 키스했고 나만 그랬다. 문 밖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여전히 저속하게 들리는 걸 좋아한다. 휴익비아남, 내가 경고하는데. 조심하되 너무 많이 놀아서 내 목소리를 요구하기 때문이야. 네, 글이 너무 평범해서 나중에 그가 내게 관심을 갖도록 질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의심해. 다시 보지를 잃을 거야. 흐엉찬, 너는 정말 비열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흐엉찬은 여전히 내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월급이 천천히 조여지자 동시에 흐엉찬의 키스가 선생님의 온몸을 뒤덮었다. 방 입구 바로 앞에서 누군가 축축한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나는 문에 기대어 눕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흐엉찬이 나를 밀어올렸다. 내가 캐스팅하는 나라에서 안전을 위해 준비하세요.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길가에 몇 장의 사본을 두고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나는 봄 향기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얼음방 문 앞에서 200인 1을 바라보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안에 그를 데려가세요. 전화가 방금 끊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학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봄 향기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후회할 겁니다. 나는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줄에서 손에 든 학위는 봄 향기에 의해 옆으로 던져졌습니다. 계속 찾기 위해 밤새도록 너무 젖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안개 낀 빗속에서 봄 향기가 나를 덮쳤을 때 나는 목욕 가운을 걸치고 다른 방으로 침대를 옮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약간의 움직임에도 누군가 내 뒤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즉시 두려움을 느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뒤에 있던 사람이 내 머리를 넓은 원안에 있는 내 머리와 비교하며 길게 시험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깨어있니? 짧은 음절 하나만으로도 나는 움직였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목이 바싹 말랐다. 흐엉찬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다시 나를 꽉 껴안았다. 그러고는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다 줄게. 라고 보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방을 둘러보고 방금 지나쳤던 방보다 훨씬 크고 호사스러운 방임을 깨달았다. 아래에는 남의 물건들이 있었고 삶의 흔적이 있는 장식품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흐엉찬 삼촌의 시험실이었을 것이다. 나는 일어나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 열었다. 99개가 넘는 알림과 부재중 전화가 연달아 걸려오는 가운데 짜랑남과 투짜또이에게서 온 작은 나뭇가지가 보였다. 나는 걱정이 되어 바로 짜랑남의 나뭇가지를 열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엄중한 통지를 읽었다. 바람은 이가 짜또이에게 모든 것을 철저히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멍청한 놈이 되는 법을 몰랐지만 다음 보상을 생각하니 매우 미안해졌다. 쿠홍찬이 물 한 잔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내가 불안하게 전화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내 손에 물을 쥐어주며 무슨 일이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쿠홍찬이 이 상황에 연루되었지만 나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물 한 컵을 떠올렸다. 방을 둘러보니 내 머리가 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옷은 어디에 있었을까? 장진이 머리를 부딪혔는데
잘 잤는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누군가를 불러 바로 새 옷을 가져왔다. 머릿속에 긴장된 이미지가 떠올랐다. 오른쪽 어깨가 항상 장진에게 찢기곤 했고 결국 털렸다. 물 한 컵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장진이 목욕 가운을 주었는데 호텔 가운이 아니라 그의 방에 있던 가운이었다. 다리에 걸치고 입었다. 장진이 문 앞에 손님이었고 나에게 사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방을 나갔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소리쳤다. 장진이 소리를 듣고 재빨리 돌아섰다. 그는 내가 이렇게 엄숙한 자세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전화와 메시지 때문에 나는 계속 목욕 가운을 사용했다. 장진이 방으로 아침 식사를 주문했는데 피곤한 밤을 보낸 후 배가 뒤로 붙을 정도로 돌아 누웠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식사는 흔한 서양식이었지만 각 요리는 평소 내 시간에 딱 맞았다. 예를 들어 보통 빵잼 종류는 땅콩버터, 오일잼 같은 맛이 나는데 칠판에는 내가 빨개지는 잼 종류가 딱 하나뿐이었다. 마치 내가 이 종류만 좋아한다는 걸 아는 듯했다. 소스는 내가 좋아하는 종류, 진한 맛. 그리고 옆에 씨가 없는 견과류 종류가 있어서 사납게 느껴졌다. 심지어 장진은 내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른자를 다리로 갈라놓았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코이는 빵에 잼을 얹어 파는 관습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주 평범한 일이었다. 코이와 내가 그렇게 친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동창이었지만 졸업 후 그가 유학을 가면서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영어 칠판에 있는 대화를 다시 띄우고 그 여인이 환기라고 부르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려고 나는 즉시 몇 가지를 골랐다. 전화선 반대편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듯했고 무언가를 묶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빨리 집에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날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전화를 재촉했고 내 입과 적절한 물을 가져왔다. 나는 먼저 집에 가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해요. 장진은 재빨리 말했고 그의 눈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집에 가면 아직 내가 필요해요. 놀라지 마세요. 나는 다가가서 우리 이미 뭔가 말하지 않았나요? 장진은 두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인 다음 일어섰다. 그럼 같이 집에 가자. 나는 그를 흘끗 보았지만 장진은 이미 방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집에 가서 내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당신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의 일은 내일이기도 하다. 장진은 내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내 팔에 손을 얹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알았어. 어젯밤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 알고 계셨고 당신이 영혼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당신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하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혼자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을 마치고 나니 마치 불필요한 질문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 호텔은 장그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진에게 아들이 다른 사람과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가 알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분명히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마침내 장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스승님은 기꺼이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좀 복잡합니다. 상황이 아버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서둘러 머물러야 합니다. 차는 분명히 그들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마당에는 차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차와 이빨 장어의 차가 있었고 장진은 길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갔고 그가 차를 몰았고 내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황제는 은밀히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심호흡을 하고 공동주택에 들어서자마자 재떨이가 날아와 찬장 옆 철제 캐비닛에 부딪혀 찬장에 움푹 패인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여전히 그 표정을 알고 있었다. 내가 화난 척하며 잔인하게 구는 법을 모른다는 말을 읊조렸다. 물건을 훔친 사람. 가짜 같은 배신자는 그저 화내지 말라고 했을 뿐 사실은 기름을 붓고 속인 것뿐이었다. 이빨 미꾸라지는 나에게 다가와 눈을 마주치며 조롱조롱 웃었다. 마치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다고 비웃는 듯. 내가 경고했잖아. 그런 천박한 수법으로 상대방을 해치지 마. 그 위에 있는 남자는 게이샤 같지 않아. 이빨 미꾸라지에 대한 비난의 선이 너무 길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의 반짝이는 눈은 내 등에서 멈췄다. 그가 막대기를 이용해 모든 점을 짚어냈지만 새로 생긴 양파 자국은 여전히 너무 깊었고
가까이서 보니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갑자기 내 등을 잡고 막대기를 양파 자국에 세게 꽂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턱이 탈골된 채 그는 나에게 정말 그 사람과 잤어. 라고 물었다. 나는 버둥거렸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고 목을 쥔 손이 더욱 세게 조여졌다. 예배의 공간에서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 숲에 이빨을 너무 탓하는 거 아니냐. 매일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면 그는 짜증이 났다.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마음속에서 멈췄다. 그가 멈췄을 때 나는 틈을 타 도망쳤지만 내 몸은 여전히 매트를 붙잡고 있었다. 소녀들이 목에 다가와 숲의 이빨을 탓하며 소디를 탓했고 몇 걸음 다가온 사람들은 내 목에 난 바람 자국을 보며 계속해서 기름과 속임수를 더했다. 세상에, 남편아, 숲의 이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저런 굴욕적인 흔적이 있었을까? 내 전 피아노 연주자였던 사람들.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가 나보다 한 살 어린 첩을 데리고 왔음에도 지갑 하나 그리고 집까지 담배 연기로 가득 찼는데 그녀가 아버지와 결혼한 후 그녀의 선동과 지갑 하나로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점점 더 질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나서서 내 목에 있는 흔적을 보았는데 그것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흔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이를 악물고 변명하며 간청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오해는 하지 말라고. 나는 또래의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침대로 갔다. 그는 손수건을 문지르는 데 특화되어 있었고 붉은 자국은 어둡고 옅어서 어젯밤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로 말하자면 이렇게 체면을 잃은 딸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자 뺨이 맞고 한쪽이 찔렸다. 나 때문에 뜨거운 책이 내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노인도 몸을 움직여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또 다른 그림자에 짓밟혔다. 장은 내 얼굴을 살며시 만졌다. 오른쪽 옆구리가 이미 뼈로 붉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도 올라갔는데 마치 눈물이 손을 데일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은 할아버지를 품에 안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딸인데 그가 이렇게까지 학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과 같았다. 이 사람이 어젯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탕자라는 것을 알았다. 내 딸을 유혹한 건 바로 너다. 강간죄로 너를 처벌하겠다.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 반박했다. 나는 자원했다. 오늘 돌아와서 그에게 은퇴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절이라는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엄격했고 부대는 기뻐하며 이를 탓했습니다. 마치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뻔했습니다. 벌을 내리겠습니다. 장 씨가 저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여전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가세요. 장그룹 이사 사무실에 온 10번째 사람은 괜찮습니다. 장그룹?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징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조롱과 분노의 찬 표정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리둥절한 저는 누가 감히 그가 장그룹 총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에도 저를 끌어당겨 장징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다행히 장징기 저를 먼저 보호해 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그룹에서 장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아마도 아는 사람들만 그가 총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제 장리는 장징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제 아들을 모르더라도 적어도 저는 알아야 합니다. 장 선생님은 곧 예순이 되시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장 선생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확 변했고 그를 맞이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젠장. 저는 제 장린의 침울한 표정을 봤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지 오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젠장? 키스하는 걸 봤는데 그는 제 손을 잡고 싶어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저장린, 당신은 아직 반격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천은 제 대답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가 제 장린을 보면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조금 미웠지만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첨하는 것을 보고 제 장리는 아버지가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달콤한 말을 건네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장첸에게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사이 저 장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집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증오와 오만함으로 저를 향해 지아닌
네가 정말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다음 말은 장첸에게 하는 말이었다. 내가 그녀의 첫 남자였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큰 승리를 거둔 듯 부대원들을 이끌고 집을 나섰다. 장첸은 그를 피했다. 그의 눈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제 첫 남자였다. 장첸만큼 그를 피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3년 전 제가 장린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당시 우리 관계는 이별 직전이었는데 약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장린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묵묵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날 장린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달래도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내가 아래층에 내려가 차를 끓이면 방 안은 유혹적인 소리로 가득 찼으며 방 안에는 오직 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우리가 섹스를 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황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지금까지 그가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말을 마치고 나니 배가 아팠다. 셋째와 읍의 셋째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읍 사람들과 나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목욕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내 얼굴에 차가운 얼음을 얹어 뼈를 깎았다. 바구니 문 너머로 셋째가 촌장과 말다툼을 하려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장어와의 약혼을 파기하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셋째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 촌장이 그 때문에 나와 촌장의 동거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촌장은 내 걱정을 이해해줬어. 안심해. 내 삼남은 바람을 알고 있고 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네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 말하고 나서 그는 웃었다. 나는 그를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 무리한 요구가 있는데 왜 기뻐했을까? 네가 나와 결혼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너무 기뻤어. 형? 나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 촌장과 결혼을 협상한 후 장어와의 약혼을 파기하는 문제도 그럴 때였다. 차치라람과 내가 아무리 불행해도 두 집안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아버지가 나를 차치라의 집으로 데려가 약혼을 취소했다. 차치 삼촌이 차치라람의 일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가 나를 상처 입혔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차치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자 차치라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치 삼촌에게 따귀를 맞았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전이나 후에나 참는 법을 안다. 차치 삼촌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마음을 바꾼 후에도 장어는 여전히 나를 딸처럼 대해주고 아껴주었다. 내가 그 자리를 받아들일 때마다 장어는 내 일부였다. 그가 무엇을 마시든 내가 놓아주도록 했다. 내 차 사주는 동의하기 전에 조건이 필요했다. 장어 집을 나설 때마다 장어는 마음을 바꿔 나를 뒤에서 껴안았다. 다시는 날 젖게 하지 마. 알았지. 더 이상 그러지 말자.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장면의 끝은 그의 손에 강하게 잡혔다. 그는 고통스럽게 놓아주었지만 그 사람은 즉시 내 길을 막았다. 윈윈! 네가 약혼을 깨지 않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더 이상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그렇지. 예전에 장어는 나에게 아주 관대해서 내가 뭘 하든 들어주었다. 한번 화가 나면 장대 만개를 접어달라고 부탁해서 놓아주었다. 그래서 반 친구들 중 오직 그가 항상 여자아이들을 위해 물건을 접어주었다. 장어가 나왔을 때 이번에는 위험한 장대 10만 개를 접어야 했습니다. 장어가 나왔을 때 즉시 불이 켜지고 응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연기와 장어의 두 가족이 결혼을 하러 왔을 때 동굴에 많은 중요 인물들이 열렸고 주요 상업 행사를 형성했습니다. 그때 약혼이 파기되었을 때 대중에게 공식 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연기와 장어의 두 가족의 결혼 취소 발표가 발표되자마자 그것은 즉시 꽃이 되었습니다. 약혼을 통해 연기의 딸은 멈추고 HD 비디오를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봄밤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요 향을 뽑고 방과 장어, 당남이 감시 카메라 문 밖으로 따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결혼 계약서에 불과했지만 공식적으로 결혼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뭔가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장어 당남에게 잡혔습니다. 과연 상류층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확실히 놀고 있었다. 소리의 바다는 사적인 가족에게서 온 듯한 스타일로 나타났고 예상치 못하게 우아했다. 참으로 부잣집에 들어가는 것은 심해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았고
어린 뱀장어의 고통은 이 키스 주식만큼이나 사치스러웠다. 집에 공식 라인이 공격당하는 것은 물론 내 개인 페이지의 표지판에도 비난과 악의적인 말이 넘쳐났다. 다행히 감시 카메라 영상은 본편보다 더 오만하지 않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릴리였다. 문 밖에서는 장면의 진행과 연속성이 차단되었고 곧 사무실 문이 열렸고 부서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는데 마치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듯한 모습이었다. 추자수는 비참한 사생활 때문에 홍보부서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불려나갔고 총집 A는 우리가 오랫동안 반항해 왔다는 것을 밝혔다. 세상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를 싫어했고 심지어 그녀의 등을 들어 올리며 감히 우리의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했다. 유닛의 영업톤은 머리가 아팠지만 홍보부장의 태도로 감히 내 앞에서 밥을 먹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왜 홍보부장이 필요하겠는가. 102명의 동료를 더 불러 유닛을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에 그녀가 눈앞에 있는 사장의 개인실에서 지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 올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감시 시스템은 집이 있는 호텔에 속해 있으니 향기가 누가 무슨 감시 영상을 찍었는지 깨우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여성은 확실히 장인이었지만 경비원은 어떤 여성이 기름 부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그 여성이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날 밤 키스의 감시 영상을 사러 갔다고 말했다. 샹저는 막 귀국한 상태였고 그 여자를 알지도 못했고 저도 그 악당의 일을 도맡아 하지 않았기에 그 악당은 그녀가 자신의 아내일 뿐이며 불륜의 증거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속아 넘어가 동의했고 경비원은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그녀가 간통을 저지르려고 호텔을 나갔다고만 말했습니다. 경비원의 기억 속 시간을 기준으로 그 여자의 모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그를 알아본 사람은 그물로 맡겼고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결혼에 동의한 동급 회사 이사의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회사와 월령선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가 주소를 부르려던 순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이런 관대한 상사들은 종종 여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니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리 씨에게 물어보니 이사님 부인께서 모닝선에 같이 가셨고 린 씨 부인도 업계의 다른 여성분들처럼 미술품 수집을 좋아하시더군요. 오늘 호텔 마스터룸에서 수집품 그림 전시회가 열렸는데 참석자 모두 재계 여성분들이셨습니다. 제 명성이 아직 높았기에 제 개성을 드러내면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봐 쉬진 씨에게 서비스 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전시회에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일 없이 3일째 되는 날, 린 씨는 최근에 받은 컬렉션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맥 슈바크이라는 외국 학자의 그림이었는데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저도 그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집객에서 구해야 했고 그 수집가는 그의 다른 작품들을 비싼 값에 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 린 부인은 자랑스럽게 손목에 찬 옥 팔찌를 돌렸다. 내가 옛 그림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의 파트너들이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지. 당연히 그들은 나를 먼저 기쁘게 해야 했지. 이 그림은 슈치 씨의 그림이야. 이봐요. 그녀는 사제였지만 사실 아들보다 이해심이 많았어요. 눈을 굴려보니 이동식 주택이었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PG 부서에는 파트너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예산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비용은 내가 직접 지불했다. 이 예산이 적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유명한 옛 그림을 해체하기에는 이동식 주택이 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인터넷에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내 앞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 보았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서명을 찾으려고 그림 뒤편을 돌아봤을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그림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그려졌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간과되었다. 즉, 그림이 그려진 부분에 노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색상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노출된 부분은 산화되어 변색되었어야 하지만 이 그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짜 그림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동식 판매점이 감히 고객에게 가짜 상품을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PJ룸 본사에서 매니저에게 책 번호를 확인하고 진짜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책 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수령인을 찾는 것은 이 도시의 작은 미술관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저에게 작은 미술관의 중요한 정보가 적힌 몇 개의 태블릿을 주었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돈득타이였습니다. 인민대표 대회의 경우 이동식 판매점의 조사였습니다. 사실 돈득타이는 삼류학에 불과했고 이동식 판매점은 가짜 상품으로 저를 여러 번 조사했습니다. 피조룸의 정수를 사용하여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했으며 때로는 고객을 갤러리로 안내하여 그림을 구매하거나 입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사 평판을 개인 재산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평판을 상품 수출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부서는 아직 많은 가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위의 소포를 수거하여 제 부서로 보냈습니다. 회사의 평판과 자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업무 방식을 보면 그 모녀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신저가 폭로되고 한 뉴스가 삭제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제가 댓글을 통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심은 잠깐일 뿐이고 곧 모두가 모든 것을 잊을 것입니다. 쿡 가문의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짜장남의 2가지 잘못으로 인해 짜장 가문의 평판이 손상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로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 그의 표정이 변한 후 주강리는 이미 개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주강리는 이미 영상 성명을 녹화했습니다. 성명에서 그는 약혼 계약을 파기했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처음에 네티즌들은 이 성명을 믿지 않았고 주강린이 사랑에 대한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강린에 대한 일련의 정보와 영상 성명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진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강린은 정말 맹목적으로 아름다운 약혼녀를 버리고 묘에 갔습니다. 내가 따뜻한 바다라면 그에게 갚았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 편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2년 전에 어떤 여성 블로거가 짜장남의 이야기를 폭로했지만 해당 블로거의 기사와 악의적인 계정이 재빨리 삭제되었고 짜장남의 가족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뉴스를 읽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적절했습니다. 남자가 끌려가고 방공망이 몸을 숙인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은 짜장면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후보자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유출된 정보는 쩔란 측이 가족에게 보낸 반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짜장남 측이 오늘 왜 즉시 사과했겠습니까? 분명 가족들은 비밀을 더 잘 파악했을 겁니다. 정말 그럴만했습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니라면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재빨리 그에게 알렸습니다. 당신이 보낸 것이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짜장남 측의 전화가 화면에 뜨자 저는 즉시 전화 수신 규칙을 정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구엔유, 제가 먼저 길을 수락했으니 한번 만나 뵙겠습니까? 정보는 짜장남 측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강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 크엉전에게 알리고 함께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짝지앙 램이 진심으로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만났을 때 여전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와 함께 자라면서 그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회개를 보면 마음이 누그러져 그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저를 조종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해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주강린의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약한 표정을 지었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정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약혼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날 없애려고 상황을 바꾸려는 거라는 것도 알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간단히 말해서 다시 사귀자. 알았지?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발짝씩 내게로 다가왔다. 그가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어둠 속에서 봉인된 상자를 꺼냈는데
안에는 나와 주강린의 인장이 들어있었다. 브랜드가 찍힌 장신구가 아니라 대학 졸업 낙하산 여행 때 서로에게 만들어준 깨진 인장이었다. 돈이 없었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 오늘 너에게 돌려주기 위해 왔다. 부동산과 가게도 있고 키스하러 왔을 때 준 삼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옮기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 장어집에 사인을 보내도록 하겠다. 장린의 장어 얼굴 키스는 점점 더 절제된 기색이 드러나더니 이내 맹렬한 재지로 바뀌었다. 그는 내 손에서 압착된 상자를 낚아채 압착기를 꺼내 내 손을 누르려 했다. 누가 밀어내도록 내버려 두었기에 날 다치게 했을까? 넌 내 거야. 그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 손을 잡아당기자 고통스러웠다. 놔줘. 옆에 서 있던 샹젠이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바로 닦아줬어. 린이 샹젠을 봤다고 탓하는 순간 그는 내 목을 움켜쥐고 끌어안았어. 그는 나보다 머리 하나 더 컸고 그럴 때마다 숨이 막히고 압박감이 느껴졌어. 조금이라도 진정하려면 일어서야 했지. 그는 한 걸음 물러나 나를 강 쪽으로 끌어당겼어. 나는 무너진 도시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싸구려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 가까이 오지 마. 또다시 나에게 다가오면 나도 같이 뛰어내릴 거야. 샹지는 즉시 멈춰서서 체념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휴아, 가까이 오지 않을게. 아무것도 하지 마. 람의 바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익을 생각하며 몸을 기울였다. 흐엉진. 당장 그 순간 너를 때렸어야 했는데 몰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한때 너에게 사소한 일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 샹지는 잠시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종은 천천히 내려갔다. 봐. 그는 고통을 느꼈다. 성의 람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내 얼굴에 밀착시켰고 그의 숨결이 내 귀에 불었다. 나는 불편하게 얼굴을 돌렸고 온몸이 뜨거웠다. 그의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흐엉진을 믿었다. 램의 바람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라를 무지하게 만들지 마. 그는 나를 강둑 가까이로 끌어당겼고 조금만 뒤로 물러나면 난간을 넘어 강물에 빠질 거야. 그러면 약속해. 기다려. 나도 약속해. 이제부터 너에게 한 마음만 가질 거야. 망설임 없이 대답해야 해. 절대. 왜? 다시는 나를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없어. 난 내 첫 남자야. 네가 날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아. 네가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날 메스꺼워하게 하고 내가 한때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느껴져. 넌 내 첫 남자가 아니었어. 그날 밤에 대해 묻고 싶다면 말해줄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상기시켜야 해. 넌 방종하고 자기기만적이야. 다행히 넌 이해하는데 서툴지 않아. 의미를 알면 더 화가 나. 장지는 벽을 응시하며 발밑에 교활한 린의 움직임을 살피며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교활한 린은 내 얼굴에 살며시 말을 건넸다. 진정해. 나랑 놀자. 그렇게 말하며 나를 뒤로 잡아당겼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아 그와 함께 강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교활한 린은 미친놈이었다. 강물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수영을 못하더라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랐다. 게다가 그는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나를 끌어당기고 싶어 했다. 장지는 즉시 달려올라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상체는 강둑에 매달려 있었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차갑고 젖은 린을 핥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의 흰 셔츠였다. 교활한 린의 교활한 다리도 의도적으로 조금씩 아래로 당겨졌다. 마치 장진도 끌어내리려는 듯. 오늘 내 최선의 선택은 잉인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벼운 발을 만들었고 발에 있던 음료 한 켤레는 부러졌지만 램이라는 남자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끌려가지 않고 단어를 따라 헤엄치고 멀리서 사람들이 달려오자 나와 쿠옹트라는 모두 해안으로 끌려갔습니다. 램이라는 남자는 강으로 떨어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해류에 휩쓸려 해안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려가려는 의사를 막았습니다. 그는 살 의지가 없었고 길은 그를 계속 밀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나와 쿠옹트라니 병원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을 때 의료진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물치료 과정에서 27세 환자 5명을 발로 차야 했지만 뇌 기생충이 있는 사람은 응급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나는 램의 아버지인 그 사람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강과 부상자를 치료한 후 나와 크엉쩌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를 떠난 것은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장진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문에서 집 불빛이 보였고 멀리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지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진, 지금 후회해도 너무할 겁니다. 장진은 매우 침착했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조금 걱정되었고 후회하겠습니까? 저는 그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마을의 집이 좀 더 재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나섰고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직 철린과 함께 있을 때는 더 그랬다. 너무 친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친밀하게 지내면 항상 조금 부끄러웠다. 특히 나중에 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은 정말 불편했다. 하지만 장진과는 정반대였다. 어린 소녀의 부끄러움만 없다면 하루 종일 그보다 더 되고 싶었다. 사랑이라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 유혹을 참아낸 후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셔츠의 슬픈 부분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심장 근처에는 거의 2cm 길이의 긁힌 자국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이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장진. 그 해에 나는 동지의 자리를 찔렀어야 했다. 왜? 그의 검은 눈은 더욱 어두워졌고 입술은 쭉 뻗었다.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그 직후 그 긁힌 자국은 특히 더 분명해졌다. 장진, 너도 바보야. 내가 긁힌 자국에 고개를 살짝 숙이자 장진이 바로 일어섰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바뀌었다. 장진과 나는 맹목적으로 싸우기로 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의 경기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말소리는 점점 조용해지고 이슬비는 달콤해졌다. 람의 이빨은 정수 과정에서 오클로 오시에로로 인한 질식과 머리에 쩐 투엉트란 투엉이 있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관찰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나지 않았다. 한 달 안에 깨어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다시 짜치랑 람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다. 구옌 위엔.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신이 그를 위해 랑람을 한번 만나러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항상 강했던 A, 삼촌은 이제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고 두 손은 무릎에 얹혀 있었고 물은 계속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제게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란이 반쯤 잠든 상태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카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그는 그것이 다시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흰 종이에 제 이름이 없었다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전히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제게 와서 제 목숨을 요구하게 둘 수 없습니다. 저는 보호장비와 관찰실을 착용하고 있는데 뱀장어 이빨뱀은 튜브를 꽂은 차에 침대에 누워있고 그의 이마의 긴 봉합선은 보라색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내 이름을 불렀다. 뱀이빨뱀. 아마 들었을 테니까 네,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고 조은 씨의 검색 인덱스가 바뀌었지. 하지만 내가 여기 왔을 때 널 시험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너를 보고 지금은 주지 않기로 했어. 네, 현재 모습을 보면 내가 아름다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내가 이렇게 다칠 뻔했다면 너는 정말 미운 놈이야. 아이, 오늘 너를 만나러 가기로 한 건 사실 네가 혀를 줬기 때문이야. 끝없는 상승과 하락의 그림, 아직도 기억하니? 그 그림이 내 삼촌 댁에 있다고 들었어. 정말 필요해. 보상으로 주려고 했는데 너무하지 않아. 그리고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네가 준 1000개의 별이야. 네가 쓸 때마다 내 소원 중 하나를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지. 몇천 개의 별이 남았는데 오늘은 그걸 써서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야겠어. 란랑람, 일어나.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다시 한번 약속 어기면 정말 절대 안 줄 거야. 필터를 침대에 놓고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갈 시간이 되어 이타를 지나쳤는데 2명의 여자 이타가 황급히 관찰실로 뛰어들었다. 란랑람의 1번 셀은 많은 이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장과 의사에게 알렸지만 무시당했다. 한 달 후에 란랑남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의식은 되찾았지만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고 지능이 3살 빼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꾸라지 숲의 삼촌이 그를 외국으로 데려갔고 그 이후로 미꾸라지 숲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가짜 상품이라는 단 하나의 미덕이 이야기 속의 원인일 뿐이었기에 할머니는 몇 가지 단서를 따라가다 그 사람들의 육체와 가짜 상품이라는 단 하나의 미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에게 비밀리에 말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육체는 시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춘부였기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육체는 그가 가짜 그림을 팔아 이익을 취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의 육체는 제 피아노 선생님이 되었고 할머니를 통해 상류층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가짜 이혼을 하고 할머니를 유혹하여 시집 보내도록 부추겼습니다. 석유 재벌들을 남편의 갤러리에 소개함으로써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후 할머니는 그 회사에 미공개 회사를 편입시키고 회사의 자산과 고객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으로 이 문제는 여전히 할머니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할머니는 그 회사의 이전 투자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과 경쟁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본 모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이유는 그 투자자가 가짜 단일 공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자는 원래 할머니의 의견을 조작하려 했지만 거액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사랑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본금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엇보다 직장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은구앤디는 회사를 속여 투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혼 소송을 서슴지 않았고 평화의 딸을 고소했습니다. 그녀의 경우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갤러리는 폐쇄되었습니다. 아마도 나이보다 어린 여성이 온 가족과 회사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서 조금 불안해하셨습니다. 아니면 흐엉탕과의 관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저를 훨씬 잘 대해주셨고 때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전처럼 그에게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없었고 함께 있을 때조차 여전히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내 불편함을 알아차린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얼른 아픈 척하셨다. 사실 오늘 짐 정리하러 돌아왔는데 흐엉탄과 이미 결혼식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몇 가지 짐을 먼저 가져가고 싶었다. 할머니 집에 혼자 계실 때는 몸 조심하세요. 네, 아빠가 해주실 거예요. 결혼식 준비는 아직 시간이 촉박했지만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고 반년 후였다. 방송에서는 할아버지가 일찍 키스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서두르다가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는 않으셨다고 했다. 하객들에게 나중에 2개의 기념품을 주는 건 안 돼요. 들어올 때 하나, 나갈 때 하나. 방송에서는 2 기념품을 1시간 정도 검토했지만 아직 둘 중 하나를 정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갑자기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고 지참금 일부만 남기기로 하셔서 요즘 바빴다. 서류 검토를 기다리면서 할머니를 흘끗 보고 좋아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내가 긴장한 모습을 보니 프로그램이 조금 슬펐다. 정말 키스하고 싶어. 그의 억울한 표정을 보니 장씨 직원들에게 CEO가 아내 같은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몇 시간 전에 장첸을 만났는데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내일이 내가 너를 200일 동안 좋아한 날인데 키스를 등록하러 가자. 장첸에게 오랫동안 나를 좋아했는지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항상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집을 청소하러 집에 갔을 때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밤에 쓴 류펜을 훑어보았다. 반 친구들에게 다 써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고 장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 류펜을 몇 번 훑어보긴 했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장첸의 페이지에 오래 머문 적은 없었다. 쿠엉은 연락처 정보에 2개의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그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든 간에 전화번호의 원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는 4개의 점이 있는 47숫자 972 Duly 58 그와 716입니다. 스캔 페이지를 열고 이 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했더니 나타난 결과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행성 지도가 자동으로 이 좌표와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연인의 섬이라는 찻잔 모양의 섬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이 쪽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도수를 보면 38도에서 6도 정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무리가 38도에서 6도 정도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마을은 매우 낭만적이었습니다. 황제는 꽃장인과 조경 디자이너의 능숙한 손을 통해 현실 세계를 그림으로 바꾼 것 같았습니다. 향로의 손, 손님들의 축복, 정원을 가로지르는 그림을 잡고 고대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궁전 내부는 거꾸로 장식되어 있었고 빛은 마치 반투명한 듯 희미하고 밝았다. 모두의 걱정을 무시한 채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향로는 손을 들어 보여주며 내가 아직 물리적 장벽을 느끼지 못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한때 내가 약하다고 비난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마침내 스프링처럼 그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다. 첫 번째 이야기. 따뜻한 바닷물이 세상의 충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향로의 몸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향로는 세상의 충동에서 벗어나려는 척했다. 그는 세상의 충동이 있는 장비실 창문을 통해 인사를 건넸다. 의료실에서 남자 통치자를 데려가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게 뜨거운 철제 발걸음에 그녀는 열사병에 걸린 걸까? 아니면 열사병이 온 걸까? 그래서 그는 따뜻한 설탕물 한 잔을 사러 작은 가게로 갔다. 주인이 충분히 두드렸을 때 그녀는 말하려고 결심하고 멈췄다. 결국 그녀는 가장 이길 수 없었다. 평미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여전히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샹저는 설탕물을 받았고 집중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 안에서 그는 따뜻한 곳에 익숙하지 않아 한 손을 테이블에 다른 한 손을 배에 얹고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다.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조용하지 않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종종 희미한 소리를 냈다. 옆 반에는 역사 학생이 있었고 작은 스피커는 매우 안정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샹저는 여전히 유령처럼 가볍게 교실로 걸어들어와 음료수 구역 앞에 앉았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소녀는 약간 그랬고 작은 모자를 쓰고 있어 머리카락이 젖었다. 하지만 마치 숨쉬는 것처럼 그녀는 잠들었다. 향지는 설탕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주체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100% 빠져들었다. 처음 굴건이를 만났을 때 강지는 맥박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러 번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가드놀이를 할 때만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 소녀는 베껴 쓰는데 열중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쓰고는 서둘러 펜으로 글을 썼다. 10학년생들이 이름을 잘못 쓰는 건 흔한 일이지. 그렇지. 굴건이는 말을 멈추고 그에게 물었고 그의 눈은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인 강지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심지어 주저없이 말했다. 나도 종종 이름을 잘못 쓴다. 굴건이는 동정심에 미소 지었다. 강진. 정말 잘한다. 강진은 상황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왜 굴건인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의 입술은 두꺼웠다. 조금만 더 두꺼워지면 그녀의 얼굴에 키스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군복은 그가 꽉 쥐고 있었는데 놓았을 때에도 여전히 한 겹의 안개가 남아있었다. 장진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곧게 폈다. 키스를 받기 5mm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시야에서 교실 뒷문에 누군가 서 있었다. 장진은 당황한 듯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그의 뒤에서 원센이 앞으로 나서서 따라갔다. 장진은 돌아서 화장실로 끌려갔다. 그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었지만 거울 속의 얼굴을 보자 손에 힘이 빠졌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였던 굴관음의 친구라는 등린을 탓했다. 싸움이 한창일 때 등린은 힘을 써서 상대방에게 바늘을 찔렀다. 사실 그것은 그가 단상에서 편리하게 가져온 공부 도구였지만 그렇게 날카롭고 작을 줄은 몰랐다. 그는 장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앞에 있는 흰 셔츠가 붉어지는 것을 보고 장진이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 위안인에게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을 내게 보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너를 찌르겠다.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로 장진은 어렸을 때 강간당한 적이 있는데 문이 없는 방에서 강간당했다. 그는 은가에뎀의 변화를 보지 못했고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한 달 동안 강간당했지만 마치 10개월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 장진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고 군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관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장형은 장진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 10대 의사 중 한 명이었지만 의사는 장진에게 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단체 활동에 참여하도록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진은 학교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학교에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굴권음이었습니다. 장 형제는 아들이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진은 상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왼쪽 상복부에 깊은 흉터가 있었고 몇 장의 쉬운 종이로 붕대를 감았습니다. 어떻게 물어도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장 선생님은 즉시 장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학교에 가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장진에게 막혔습니다. 두려워서 굴권음은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다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꼈고 그 당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장 선생님은 장진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그를 보호했습니다. 장진이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장 선생님도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했고 장진도 그를 따라 해외로 나갔습니다.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 장진의 마음속에는 굴간음이 마치 미덕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적인 알을 겪을 때마다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모든 심리적 상처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생각만으로도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혼하지 않은 한 어떻게 파혼하든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걸음 늦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그는 그녀가 곧 철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실수였습니다. 정마이 주마는 학교를 마치고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25살이라는 나이에 함께 다리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분명 행복할 텐데 안 그래요. 장진은 그녀의 등을 이용해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녀와 조금 더 비슷했다면, 조금 더 일찍 돌아왔다면 너무 설레도 괜찮았을까. 그녀가 결혼할 상대는 바로 그 둘일 것이다. 그렇게 몽상에 잠겨 있는 사이 샹전 앞에 갑자기 굴비엔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어색하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샹전은 몸을 숙이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환상일지라도 현실처럼 생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품에 안긴 굴비엔인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녀를 놓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